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예, 네. 휴가철을 맞아서 네. 이렇게 또 이완배 기자님하고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 계속 방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월요경제학으로 방송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정작 같이 일하시는 그 엔지니어님과 작가님은 휴가를 보내시고, 예. 김용민 PD님께서는 쉬실 계획이 없으시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유, 뭐 저도 언젠간 쉴 겁니다. 또 보니까 이번 추석이 뭐 열흘 정도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정말 칼같이 네.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몸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나저나 또 우리 이완배 선배를 쉬지 못하게 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아니, 저는 그 방송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의 휴식은 뭐 언제든지 잘 보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또 이완배 선배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네. 귀에 그 가시가 박힌다 이런 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 금요일에 말이죠. 제가 네. 재벌 회장들 맥주 마시는 것 같고 그게 네. 오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비난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네. 해석하고 싶은 거겠죠. 예. 그러니까 김용민 PD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너무 이제 일반 상식이니까요. 예. 저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네. 그러실 리가 없으니 그런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사실 몰지각한 나쁜
재벌 회장들한테나 하는 얘기지. 네. 뭐 거기 모인 분들 다 마시는 게 다 그럼요. 오줌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예. 네, 당연히 아니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예.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예, 해보시겠습니까? 좀 특이하게 사학재단 이야기를 소재로 잡아봤습니다. 사학재단. 네, 이게 교육계의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학재단의 문제는 결국 이윤추구를 제일 과제로 삼고 있는 한국사학재단의 네. 성격이 기업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뭐 아시다시피 사학재단 비리가 풍년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교육부가 한 지방사립대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학교 총장이 학생들 등록금으로 단란주점에서 술을 쳐드셔가지고 한 1억 5천만 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뭐 불륜, 뭐 룸사롱 이런 건 제발 좀 자기 돈들로 하십시오. 왜 그걸 자꾸 공금을 써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하시기를 권하지만 그럴 분들이 아니니 그런 걸 하실 때는 제발 부디 좀 자기들 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고등학교를 사학재단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여담으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86년부터 88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강남에 있는 한 사학재단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가 주도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주는 촌지를 조직적으로 걷었습니다. 학교가 나서서요. 예. 각 반마다 학부모 대표를 선발을 하고 그 학부모 대표가 반에서 학부모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일부는 학교 운영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보고 제가 알고 나서 뭐 이런 역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어린 나이에도 황당하더라고요. 왜 학교 운영비와 교사 생활비를 학부모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걷어서 충당을 하느냐는 거죠. 예. 심지어 수학여행 가면 수학여행 경비를 부모님들로부터 걷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부모님들로부터 걷는 게 아니고 반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한 10명 정도한테만 걷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학교에서는 공부 좀 잘하고 돈 내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더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이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요. 예.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학재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보통 이제 출발이 일제강점기 혹은 일제강점기 직전에 대한제국 시절에 많이 출발을 하는데요. 예. 이때만 해도 사학재단이라는 곳이 강력한 항일운동가 집안까지는 아니어도요. 적어도 우리 민족이 강해지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민족주의적 계몽주의자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 혹시 보성 학교를 만든 김성수도 여기에 속합니까? 그 시절 친일하기 전까지는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그 계몽주의자들이 학교를 일단 세웠다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민족주의적 계몽주의자들이 세운 학교가 실제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어떤 모습을 띄었을지를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김성수 예를 드셨지만요. 일제강점기 초창기 때만 해도 일제가 이런 학교들을 대충 눈 감아줬어요. 왜냐하면 이런 계몽주의자들이 뭐 강력한 항일운동가들도 아니었고 약간 설명하자면 타협주의자들 같은 거였으니까요. 교육으로 먼저 강해지자. 회색 분자들. 네, 약간 그런 쪽이었으니까 일제에 총 들고 싸우자는 애들보다는 나으니 일제가 이제 이런 학교들을 대충 초반에는 용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1930년대가 지나면서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요. 이마저도 압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주의건 계몽주의건 하여간 조선인들이 나대는 건 압살을 시키는 게 당시 일본의 식민지 후반기 정책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 과정을 생각해보면 일제가 물러난 이후에 한국에 살아남은 사학들은 어떤 사학이었을까요? 백발백중 친일파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예, 계몽주의로 시작을 했어도 결국은 일제가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학교들은 다 친일파였었어요. 그래서 당시 살아남은 학교들의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이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학생들을 학도병, 정신대 이렇게 보내는데 혁혁한 선전선동을 한 곳들입니다. 예. 이게 지금 한국 사회, 한국 사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뿌리들입니다. 또 한 뿌리가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초중고 숫자가 10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1945년에 초등학교 숫자가 한 2,800개 정도였는데 10년 만인 1955년에 4,200개, 갑절 가까이로 늘어나요. 예. 중고등학교는 16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55년에 1,500개,
10배 가까이 늘어나죠. 이게 이제 교육열은 굉장히 높은 사회인데 정부가 학교를 세울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한 일이 뭐냐면 친일파 지주들한테 가서요. 야, 토지 몰수 안 할 테니까 학교를 만들어라. 이렇게 바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일파 지주들에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었냐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1949년 농지개혁을 하는데 친일 재산 농지개혁 이 과정을 거치면 땅을 다 몰수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이 친일 지주들이 학교를 세우면 교육자 소리 듣죠. 땅도 지키죠. 완전 망고땡 조건이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사학재단의 또 다른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친일 지주들이 주축을 이룬 사학재단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출발 자체가 내 재산을 지키자 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승만 정부가 학교를 당시에 허가해 줄 때 그냥 땅하고 건물만 있으면 다 설립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재단 설립자들 생각은 내 땅 지키고 내 건물 지키고 학교 운영은 학생들로부터 돈 받아서 운영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교육이 아니었던 거죠. 사업과 재산 지키기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사립학교에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윤 추구입니다. 학교를 세운 이유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학교라고 불러야 되느냐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는 한국의 사학재단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기관이 아니라 기업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과하게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탐욕적인 자본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지금 운영 방식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학재단 소유자들이 사립학교 개혁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가 교육자인데 왜 우리를 비리 세력 취급하느냐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진짜 멍멍이 소리인 거죠. 원래부터 막대한 기득권자들이었고 언제나 역사적으로 군사정권, 독재정권하고 유착해온 이 이윤 추구형 자본들이 교육자 행세를 하고 있으면 진짜 가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이 공적 교육의 영역을 이승만, 박정희가 대를 이어서 사학에 맡기면서요. 이 문제가 한국이 이윤 추구형 비리 집단이 교육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져 버렸습니다. 대학 기준으로는 80%가 사학입니다. 국공립대학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 촌스러운 미국만 해도 국공립대 비중이 70%가 넘고요. 뭐 스웨덴, 독일,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다 90%가 넘습니다. 호주는 아예 국공립대 비중이 98%나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친일파 지주들 재산 지켜주느라 국가가 공공교육 영역을 포기하는 바람에 80%가 지금 이윤 추구형 사학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자 운운할 때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를 대표하는 제가 사례를 한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비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비리는 이미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으니까 진짜 개그스럽기 짝이 없는 사건들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1986년에요. 조선대 그 당시만 해도 1986년에는 전국 각지의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들불처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조선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했는데 이때 그 조선대 총장이 박초롱이라는 자예요. 1999년에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요. 예. 진짜 이 사람은 그 우리나라에서 김문기, 박초롱, 사학비리 엽기적인 양대 축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초롱이 그때 시국선언을 할 때 뭘 하냐면 조선대 교수들 시국선언을 방해하려고요. 매일 아침 7시에 전체 교수, 교직원 이분들을 운동장으로 출근시켜서 집합을 시켜요. 조회를 연 거죠. 그리고 출석을 일일이 다 부른 다음에 이 교수들에게 운동장을 2바퀴씩 뛰게 합니다. 애국주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2바퀴 다 뛰고 나면 총장님께 울리는 충성서약 이런 걸 하게 해요. 그리고 35분 동안 훈시를 하는데 이 총장이 유명한 훈시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박초롱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나서는 놈만 손해야. 일제 때 독립운동한다고 나대던 놈들 보라고. 이 박초롱처럼 잘된 놈 있어? 뭐 이거를 교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유명해진 게 이때 그 교수들 중에서도 또 총장한테 아부하고 이런 또라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미친 또라이 교수가 총장 훈시가 다 끝나니까 이렇게 크게 외쳤다는 거죠. 총장님, 우리 운동장 한 바퀴 더 돕시다!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에 남는 엽기적인 사건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박초롱에 대한 엽기적인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조선대학교에서 박초롱이 총장 때 발행한 보고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학교를 자랑한답시고 낸 보고서인데 설립자 님의 부인이신 정애리 씨 전 이사장님께서는 이 정애리 씨라는 사람이 박초롱 와이프 아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립자님의 부인이신 정애리 씨 전 이사장님께서는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의 교재인 인고를 구하기 극히 어려울 때 서울시립 행여병사자 장의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시 마무리 공동묘지에 직접 가셔서 6.25 때 묻힌 주인 없는 묘를 서울특별시 불도저로 밀어서 길을 낼 때 그 불도저 앞에서 뼈를 우선 치마에 주워 담아서 푸대에 옮겨가지고 오신 후 교실에서 표본을 만들게 하셨으며 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 아무래도 구라 같은데요? 아니 그 구라고 안 구라고를 떠나서요. 남의 유고를 허락도 없이 푸대에 옮긴 걸 자랑이랍시고 적어놔요. 얘네들은요. 예, 그러니까 예. 근본적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닌 거죠. 이 지식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이런 걸 보고서로 만들 정도면요. 엽기적인 사건 다른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계통에서 이제 지존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죠. 상지대 김문기라는 장당. 네. 이 계통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어서요. 예. 근데 그 중에 엽기적이었던 건 그 1986년에 김문기가 그 강사 채용을 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려져서 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상지대 본관 앞에서 삐라가 대량으로 뿌려집니다. 삐라 내용이 뭐냐면 김일성 수령님 만세, 가자 북의 낙원으로 뭐 이런 내용의 삐라가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김문기 퇴진을 외치면서 데모를 했는데 그 데모 와중에 가자 북의 낙원으로 삐라가 뿌려졌다.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종북 빨갱이라는 명백한 증거로 삼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걸 누가 뿌렸느냐? 나중에 밝혀진 게 이 삐라를 뿌린 사람이 김문기 사위였습니다. 김문기 사위가 그 학교 기획실장이었거든요. 이자가 교무처 직원을 통해서 이 삐라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이런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 김문기가 얼마나 황당한 자였으면 예전에 그 민자당, 신한국당 뭐 여기서 이제 김문기가 국회의원을 오래 했는데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유세를 하면서 오죽했으면 김문기 보고 넌 유세장에 좀 나오지 마라. 표 떨어진다라고 말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가 원래 꼴통인데 그 꼴통 중에서도 제일 꼴통이 우리나라에서 교육제 지금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던 참여정부가 2005년에 사학법을 개정을 하죠. 그런데 아마 이때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온 나라의 보수 세력들이 얼마나 지랄을 했는지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사학법은 단지 몇백 명의 비리 사학재단의 문제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요. 그런데 그걸 도려내고 그리고 당시 사학법 개정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사학재단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개방이사제를 도입하자는 거였습니다. 이사 중에 3분의 1을 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이런 곳이 참여하는 사학 구성원 단체가 추천하는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를 두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제도 하나 도입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온 꼴통 보수들이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심지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걸로 장외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학법 투쟁은 뭐 나라를 위한 투쟁이라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막 투쟁의 결의를 다진 그 기사도 있습니다. 그 실제 박근혜 씨는 그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그 영남재단이 박근혜가 이제 2012년에 사퇴를 하지만 사실은 영남대학교라는 게 박정희가 강탈을 한 학교였고 그 강탈을 한 학교를 박근혜에게 물려줬으므로 박근혜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박근혜까지는 그러면 뭐 자기 욕심이라고 그렇다 치고요. 모든 한나라당, 모든 수구 언론, 모든 보수 세력들이 다 동참을 해서 완전히 난리를 친 건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단지 자기 이해관계만이 얽힌 사학재단만 들고 일어선 게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이건 수백 개 사학재단만의 비리 문제가 아니고 이 100년을 넘는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진 친일파 기득권 이윤추구 집단들이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었던 겁니다. 사학을 중심으로 한 보수 유착의 끈이 얼마나 길고 강하냐면요. 이건 2014년 당시 그 정진우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인데요. 교육부 같은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요. 퇴직을 하고 나서 사학재단 이사에 오른 경우가 262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교육부 출신이 191명, 장차관 출신이 41명, 판검사 출신이 18명,
이러니까 이 사회가 사학을 중심으로 비리의 고리가 단단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랄과 발광 끝에 사학법이 2007년에 재개정되죠.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개방형 이사제가 매우 완화됐고요. 사실상 이제 거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예. 보수 세력의 지랄이 극에 달해서 제도가 이제 후퇴를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학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한국 기득권 세력의 총체 핵심 같은 곳이고 그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예. 우리도 깊고 역사도 깊어요. 게다가 얘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 권력까지 지금 같이 끼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방우영 씨는 연세대학교 이사장했고, 그렇죠. 네. 뭐 동아일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고려대, 그렇죠. 네. 예, 네. 중앙학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중앙학원이죠. 예, 여기를 예.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거대한 세력이 돼버린 거죠. 단지 사학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카르텔의 정말 핵심을 이루는 연결고리가 돼버린 겁니다. 예, 예. 그럼 지금 한국의 사학의 모습이 어떻냐? 교육기업, 예, 교육기관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시각입니다. 제 시각으로는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운영되는 저는 학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 뿌리가 친일 자본에 있는 명백한 기업이에요. 실제로 사학재단의 역사를 보면요. 대한민국 사학만큼 이윤에 집착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도입한 역사보다도 한국의 사학들이 비정규직 교수를 도입한 역사가 훨씬 길어요. 시간 강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겸임 교수, 비정년 교수, 계약직 교수, 별의별 비정규직 형태를 가장 먼저 고안해낸 게 한국 사학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교육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윤 추구형 기업이죠. 여기에 요즘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한국 사학들은 대놓고 돈 안 되는 학문은 안 한다. 이걸 떳떳이 얘기를 하잖아요. 학문의 기능을 포기를 합니다. 예. 인문학 무식풍토를 누가 주도를 합니까? 사학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는 교육기관이라고 못 부르겠어요. 명백한 기업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 명백한 기업형 이윤 추구 집단에게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습니다. 국가 지원 보조금도 쏟아붓죠. 이걸 또 중간에서 사학재단 가문은 비리로 떼먹고요. 며칠 전에 그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니까 정부가 올해 안에 사학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사학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모양이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안 봐도 비디오죠. 이 개혁에 보수 세력들이 또 얼마나 지랄방을 할지 앞날이 정말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난한 길이 될 텐데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가 교육을 이윤 추구형 비리 집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합의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개정된 사학법이 2007년 박근혜 일당에게 밀려서 다시 후퇴한 이 역사적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부디 이 문제가 언제 본격적으로 공론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환경만큼은 자본과 이윤이 판치지 않는 순수한 공적 교육의 장이 되기를 저는 정말로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그 사학법 개정 또 교육개혁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내면서요. 그 장도가 이번에는 꼭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사학 비리를 발표한 것도 있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학법 개정안을 만들 거라는 소식도 있고 해서 이윤 추구형 기업들이 장악을 해왔던 한국 사학재단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예. 아이고. 종교 사학들도 그래요. 정말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사학법 개정 저지를 위해서 뭐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에 그 최성규 목사라고 그 인천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조용기 목사 제자고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교육법 개정 때문에요? 예. 그 십자가에다가 바퀴를 달았어요. 예. 그것도 무거워서? 네, 무거워가지고, 예. 퍼포먼스를 해도 좀 잘하죠. 예.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는데, 그 퍼포먼스를 흉내를 내면서 그게 무거워서 바퀴를 다니까. 이런 바퀴들. 예, 제가 그들을 그 이후로 바퀴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 조만간 한번 그 카카오뱅크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한 며칠 정도 보고 싶었었는데요. 가야뱅크의 발전 속도를 보고 이번 주 내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워낙 찬사 어린 기사들이 쏟아져 가지고 그 여과 없이 소개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이 좀
많이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봐야 할지 이걸 이완배 기자님께 한번 좀 지침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저는 한 반 정도 긍정적이고 반 정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예. 고민을 조금 진행을 해본 다음에 이번 예. 주 내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은 민중의 소리에서 뭐 직함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기자입니다. 아. 네. 뭐 친구가 편집국장인데 뭐 좀 직함 하나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일 즉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선임 기자나 뭐 이런 기자 직책을 하나 달라고. 전문 기자 뭐 이런 것도. 네. 근데 저희 조직이 되게 웃긴 게 예. 이정무 국장이 지금 17년째 편집국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직업이 편집국장이신 분인데 이정무 국장은 계속 이 국장 자리를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제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 조직 내에서는 아무도 부장이나 이런 걸 달고 싶어 하지 않고요. 사내 정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장이 되고 싶은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게 예.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오. 노동 강도만 훨씬 세지죠. 아. 예, 그래서 아무도 뭐 내가 국장을 한번 해봐야지, 내가 무슨 부장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욕구가 아예 없는 조직이에요. 오호. 간부를 맡기려고 하면 회의 많아진다고 다 도망다니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도 편집국장을 하고 있는 그런 슬픈 현실이죠. 이런 조직을 제가 좀 아는데 월급이 매우 박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월급이 평등하죠. 부장이 예. 된다고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요. 예. 근데 아무튼 직함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내일 중에 뭐 선임 기자나 이런 직책을 한번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맡으려는 역할이라면은 네. 맡는 게 더 희생 아닙니까? 더 고생이고. 이렇게 더 희생해야 되나요? 이거보다. 그냥 여기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다들.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하여튼, 오묘한 조직이라서 뭐 잘 네.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네, 그리고 이 조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희생정신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건 네. 뭐 보수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고. 예. 네. 여간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네. 이제 재정 사정이 나아져서 서로 간부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중의 소리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사회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민중의 소리의 가치만큼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아이고, 매체도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예. 구성원들이 되게 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잘 듣기는. 말로만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브리핑에서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훌쩍 넘어갔죠. 그런데 예.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꺼내기 싫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전에 고민을 제일 오래 했고요. 그랬던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고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 신고리 5, 6호기 예. 건설을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갈등입니다. 예, 예. 대략 이 문제에 대한 대립 구도는 탈원전 정책을 기본으로 품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한 축에 있고요. 지역사회 그리고 한수원 노동조합 이 두 곳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 핵마피아라고 부르나요? 저는 이 핵 문제를 잘 몰라서 어떻게 불러야 할지 확신이 서진 않는데 어쨌든 원전을 안전한 에너지라고 믿고 이걸 확대해야 한다고 여론을 조성하는 보수 세력, 이제 대립의 다른 한 축을 맡고 있죠. 예. 제가 오늘 청취자분들께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거는요. 우선 저는 원전, 핵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은 올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형성이 됐냐면 전부 김용민 브리핑 듣고 알게 된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제가 훨씬 더 모르는 완전한 무식쟁이에 가까워서 제가 원전이나 핵 정책에 대해서 뭐라 이렇게 브리핑을 드릴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은 대한민국 건강한 시민이면 누구나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딱 그 수준. 한반도가 핵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원전이라는 위험한 에너지보다는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깨끗한 에너지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딱 요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는 주제는 원전, 핵이 옳다 그르다, 핵 마피아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한수원 노동조합이 가장 강경한 자세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노조의 반대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라는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릴 주제가 원전, 핵이 아니고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노동조합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잠깐 지금까지 상황을 좀 짧게 정리를 하고요. 이슈 하나만 짚고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상황은 다 아시다시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인가 아닌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 공론화위원회 이걸 열어서 여기서 나는 결정을 시민의 뜻으로 해석해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4일에 출범했고 10월 21일까지 이제 결론을 내기로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한수원 노동조합이 이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한수원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1일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노조가 공론화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 위상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인 거죠. 예. 요 신청을 노조도 하고 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울주군 범국민대책위원회도 같이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한수원 경영진 입장은 조금 애매해요. 그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지난달 17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공론화를 결정했으니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정부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마지못한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을 보면 취소 때 들어가는 여러 손실, 피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진은 계속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수원 경영진도 내심으로는 공기업이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부 정책을 대놓고 항의는 못하겠지만 역시 신고리 5, 6호기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대립 지형입니다. 본격적으로 노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원전 건설 찬성 논리가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요. 예. 제가 이제 핵이나 원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평가는 못하겠고요. 딱 한 대목, 지난주에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를 이렇게 했어요. 제목이 연 600만 명 일자리 어쩌나 원전 6기 백지화 후 폭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제일 큰 폐해 같은 건데 뭐만 하면 경제적 효과가 어떻고 고용 효과가 어떻고를 다 개떡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계랍시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최경환이 부총리 때 짓거렸다는 뭐 공유를 하루 늘리면 경제 효과가 1.3조 원 이런 헛소리는 이제 좀 닥쳐야 됩니다. 근데 머니투데이는 어디 분석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기자가 직접 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전 백주화를 하면 사라지는 고용 규모가 6년간 600만 명, 그래서 총 3,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5,400만인데 6년간 원전으로 고용되는 인원이 3,600만 명이면요. 이건 좀 곤란하죠. 예. 대한민국 국민 60%가 원전 건설에 투입이 되는 것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물론 기자 이야기는 실제 3,600만 명이 고용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이걸 기사에다가 딸랑 자세한 설명 없이 원전 백지화로 사라지는 고용 규모가 6년간 600만 명, 총 3,600만 명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건 누가 봐도 과장을 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한 거죠. 예. 다음으로 제가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4월쯤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경제학 이론인데 깨진 유리창의 역설 혹은 깨진 유리창의 오류라고 불리는 경제학 이론이 있습니다. 예. 프레데릭 바스티아라는 프랑스 경제학의 이론인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경제학자의 대목을요. 빵집 아들이 자기 집 유리창을 깼다. 빵집 주인이 아들을 심하게 탓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야단치지 마. 그렇게만 볼 게 아니잖아. 라고 반론을 펼친다. 빵집 주인이 새 유리를 사면 유리창 수리업자는 돈을 벌게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돈을 벌게 된 유리창 수리업자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도 소득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빵집 아들은 마을의 소득과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그러니 유리창 깬 것은 마을 경제로 보면 잘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스티아가 경제학책에 써놓은 예예요. 예. 그리고 이 일화를 적은 다음에 바스티아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과연 이 가설이 맞느냐? 웃기는 소리다. 헛소리 작작해라.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왜냐하면 빵집 주인은 원래 아들이 유리창을 안 깼으면요. 유리창 대신에 신발을 살 작정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신발을 샀으면 신발 장사가 소득을 얻고 신발 장사는 그 소득으로 또 뭘 사고 해서 아까 유리창 수리업자가 돈을 번 것과 똑같은 구조를 거쳐서 마을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고용도 창출하고요. 다만 하나 달라진 거라고는 빵집 주인이 원래 사고 싶었던 신발을 샀으니까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거겠죠. 이 말은 아들이 유리창을 깨는 바람에 빵집 주인이 돈을 써서 마을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은 개소리라는 겁니다. 어차피 빵집 주인은 그 돈을 쓸 작정이었다고요. 그런데 자식 새끼가 유리창 깨는 바람에 빵집 주인만 마음고생을 한 거죠. 그 자식이 유리창을 안 깼으면 빵집 주인은 자기가 사고 싶은 신발을 사고 고용도 경제도 나아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바스티아의 이야기에 따르면 돈을 쓸 때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대 강이 제일 좋은 예예요. 이명박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4대 강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고 경제 유발 효과가 어떻고 이렇게 개소리를 하는데 예. 이건 경제학을 학부과정만 들은 사람이라면 이런 헛소리는 함부로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멀쩡한 4대 강 파헤치느라 고용이 늘었겠죠. 정부가 돈을 쓰고 노동자를 고용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온전한 경제 효과냐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삽질하느라 쓸 돈을 쓰지 않고요. IT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면 훨씬 더 많은 고용 효과와 훨씬 더 뛰어난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멀쩡한 4대강 파헤쳐서 녹조라떼 만들어 놓고 고용이 얼마나 늘었다,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다 이 지랄을 하면 곤란한 거죠. 경제가 그렇게 쉬우면 정부가 맨날 4대강 녹조라떼 만들었다가 깨끗이 정화하고 녹조라떼 만들었다가 깨끗이 정화하고 이러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긴데요. 이건 그렇게 개소리를 하면 진짜 좀 곤란한 겁니다. 멀쩡한 유리창 깨놓고 유리창 깨서 우리가 마을 경제를 살렸다 이렇게 떠드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료 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6년 3,600만 명 일자리가 준다. 이런 식의 머니투데이 논리는요. 너무 무식한 논리인 거예요.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정부 사업을 펼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못 쓰는 정부지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정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원전 짓는 돈을 만약에 안 짓고 아끼면
정부가 그 돈으로 엿을 바꿔 먹겠습니까? 당연히 그 돈으로 다른 복지나 정부 사업에 그 돈을 투자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 투자는 600만 명 일자리를 충당하고도 남을 올바른 방향에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보도는 600만 명, 6년에 3,600만 명이 사라진다는 거는 헛소리를 해도 너무 심하게 헛소리를 하는 거죠.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 본론인 한수원 노동조합 대정부 강경투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진심으로 이 주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존중을 보여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예. 한수원 노동자분들의 심정을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저한테는 정말 힘든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한수원 노동자들께서 방송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나름 이제 오랜 고민 끝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수원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어떻냐면요. 물론 어떤 노조의 성격을 한 단어로 어용이다 혹은 민주노조다 이렇게 딱 칼로 물베듯 정의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다는 걸 감안을 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노동계에서 들리는 일반적 평가는요. 지금 한수원 노동조합은 민주노조라는 평가를 받는 노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말을 주고받으면 한수원 노조? 어용에 가깝지 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훨씬 많은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행부가 들어선 게 한 1년 반 전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전 집행부는 민주노조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한수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총투표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권 세력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현 집행부가 들어섰고요. 현 집행부는 제가 알기로 사회적 연대 또는 뭐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 이런 것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수원 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한다고 할 때 사실 냉정하게 노동계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아니 회사 상대로 제대로 투쟁도 안 하는 조직이 무슨 대정부 투쟁이냐 이런 목소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예. 이건 뭐랄까 민주노조 운동가들이 보기에 현 한수원 노조의 좀 친사용자적 성격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예. 물론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한수원 노조가요. 친사용자적, 또 혹자들은 더 쉽게 말해서 어용이라고 부르는 성향이 있다고 해도요. 노조는 노조예요. 그리고 한수원 노조가 그냥 하나의 성격으로만 구성된 노조도 아닙니다. 한수원 노조를 대표하는 이제 중앙노조가 있는데 중앙노조가 지금 대부분의 교섭부라고 발표를 하고 이렇습니다만 한수원 노조는 중앙노조 아래에 8개 본부가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8개 본부가 다 따로 노조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역관계가 2대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개 본부 노조 중에 2개 정도가 민주노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예. 6개 노조는 현 한수원 중앙노조하고 그 궤가 비슷하고요. 물론 민주노조의 세가 현저히 약하긴 하지만 8개 중에 2개 노조는 굉장히 민주노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수원 노조는 어용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에서 민주노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처절해요. 왜냐하면 회사 쪽하고도 싸워야죠. 상위 노조인 중앙노조하고도 손발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 상위 노조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건 제 소감입니다만 매우 안타깝게도 한수원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분들이 노동운동이나 사회연대에 그렇게 적극적인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민주노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하고도 안 맞고 중앙노조하고도 안 맞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분들은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 이분들은 정말 힘들게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갑갑하신 거예요. 중앙노조는 어디 가서 오용소리 듣고 조합원들은 관심이 없고 그런데도 이분들은 매우 정의로운 노동운동가들이어서 촛불 집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투쟁하고 비정규직 투쟁에도 뜨겁게 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노력은 한수원 노조 원래 그렇잖아. 친사용자적이지. 이 한마디에 이분들의 투쟁과 연대의식은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되게 외로운 분들인 겁니다. 이분들은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한수원 노조가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노조는 원래 그런 일이 있을 때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있는 조직이니까요. 또 한 가지 제가 오해를 절대 피하고 싶은 건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좋은 정부가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느냐는 시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언제 어디서나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노동자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조의 파업을 바라볼 때 정말 피했으면 하는 시각이 이런 겁니다. 아니, 경기도 좋은데 웬 파업이냐? 그래서 참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파업하면, 아니, 경기도 안 좋은데 웬 파업이냐? 이러는 겁니다. 박근혜 때 파업을 하면, 아니, 우리가 싸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노조가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려고 하느냐? 이런 질타가 쏟아집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파업을 하면, 아니, 좋은 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못 참고 또 파업이냐? 라는 질타가 쏟아지죠. 예. 이러면 노동자들은 파업을 언제 하는 겁니까? 노동 3권이 왜 있는 건가요? 저는 좋은 정부, 좋은 대통령이 통치한다고 노동조합이 파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독일은 철도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그 가장 친노동자적인 총리라고 불렸던 슈레더 총리 집권 때에도 파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파업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자 슈레더 총리가 그 노동조합을 찾아가요. 그래서 노동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서요. 노동자들이 비록 승리하지 못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들은 훌륭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싸워줬습니다. 이렇게 노조를 격려합니다. 저는 이게 바른 사회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한수원의 파업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좋은 대통령 치하에서 웬 파업이냐라는 주장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이에요. 부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수원 노동조합에 간곡히 충원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한수원이 지금 하고 있는 대정부 투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수원 노조가 탈원전 기조에 가장 격렬히 반대하는 노동조합이 되면요.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그 노조는 조직이 정말 심각하게 망가질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어떤 연대도 받지 못할 겁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한수원 노조가 이번 투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신고리 569기 건설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과연 노조 입장에서 대단한 승리가 될까요? 일자리를 지켜낸 역사적인 투쟁이 될까요? 저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노조가 승리를 한다면 그 승리는 백발백중,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일군의 무리들의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 같은 언론들의 열렬한 지원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 꼴통 보수 세력들의 지원으로 노조가 투쟁에서 만약에 승리를 하면은요. 한수원 노조는 앞으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를 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모든 노동조합 중에 제가 장담합니다. 조중동의 지원을 받아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건요. 노조가 망하는 길에 들어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조합원들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조금 차치하고요. 이 문제를 시민사회와 민주노총과 정반대 방향으로 한수원 노조가 달리면서 푸는 건 정답이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시민사회, 환경상태, 진보진영 모든 진영에서 탈원전, 탈핵을 지지하는데 한수원 노조가 그와 반대되는 길을 걷는 건 그냥 고립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원전을 줄여나가면서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수원 노동자분들 원전에서 비상 한번 걸리면 며칠 밤을 새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이거 한수원 노조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전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뻑이 조그만 곳에서라도 이 근무 기록부를 보면 새벽 2시, 새벽 3시 매일 이렇게 퇴근을 해요. 이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세계 역사에 기록될 참사가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한수원 노동자들께서 지금도 작은 사고에도 며칠 밤을 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원전을 줄여나갈 것인지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용되고 있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과 정부와 공기업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인원을 더 충원하고 관리 인원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노동 강도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이건 정부하고 사측하고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원전은 안전해, 원전을 더 짓자, 우리는 정부 방침에 반대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저는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디 한수원 노조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조중동 원전 마피아와 연결돼서 노조가 앞장서서 이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면 한수원 노조는 민주노조의 꿈을 아주 오랫동안 접어야 됩니다. 저는 그 후유증을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부디 노조만이라도요.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협의 채널을 가동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정부는 그 협의 채널을 얼마든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정부예요. 예. 대신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원전 마피아식의 확대 논리에 전쟁터에서는 발을 빼야 됩니다. 한수원 노조가 제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예, 이 문제를 오늘 다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미묘하고 복잡하고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슈 오늘 다뤄주셨습니다. 네, 그런가요?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 그 19대 대선 이후에 네. 노동계의 여러 투쟁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그런 네. 시점이기도 했는데 오늘 좋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 해.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 해.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벤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문이 무성했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예, 네. 뭐 추가 대책인데요. 네. 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딱 예상했던 만큼만 강력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하죠. 예. 무슨 뜻이냐면 예상을 했던 필요한 정책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평을 하자면 훌륭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정책이 아주 강력했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강력한 정책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예상했던 범주 안에 거의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부정적인 평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예상했던 만큼 적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대책이었던 반면에 남겨둔 카드도 분명히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이번에 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여력이 더 있습니다. 예. 이 정도 강도로 정책을 내놓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제 다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보유세 같은 더 강력한 정책들이 이제 아직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게는 남아있죠.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 이걸 며칠 전부터 엄청난 고강도 정책이라고 조금 호들갑을 섞어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것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아마 그 이유는 이번에 발표되는 정도도 너무 세니까 이게 좀 그만하세요. 예,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 죽을지도 몰라요. 라는 부동산 시장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더 냉정히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뜨거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섞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언론이 이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고강도 대책, 뭐 파격적 대책 이런 단어에는 너무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수준의 예상만큼의 강도의 대책이었고, 이명박근혜가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다. 기본적 조치가 발동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보유세 등등 여러 장의 카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정부의 시그널을 보고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투기판에서 발을 빼는지 아니면 더 버티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세한 대책까지는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략 중요한 것만 짚어보면은요.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세종시 여기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투기과열지구라는 거는 여기에 지정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게 분양권을 못 팔아요. 분양권만 따내고 이걸 이제 가격을 튀겨서 파는 행위를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데 예. 이 행위가 사실상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자금 출처를 굉장히 상세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처가 어두운 자금으로는 이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강남 4구와 서울 11개구가 투기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건 투기과열지구보다도 조금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 걸리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복잡한 것까지는 다 아실 필요가 없는데 이 투기지역에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나 땅을 사가지고 팔아서 엄청난 차익을 누렸다 이러면 평소에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아무래도 많이 제한이 되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규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철학은 집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민중들이 머리 하나 편히 누울 주거 공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이 두 채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집이 두 채 이상 있다는 건 적어도 한 채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투기 수요로 보겠다는 거고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아주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빼고 나면은요. 수익금에 대해서 이것도 세금을 강력하게 매깁니다. 뭐 양도소득세 중과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적절한 방침입니다.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어서 집을 한 채를 사고 팔아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면 그건 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골자는 대출을 규제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상세한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걸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집을 담보를 걸 때 담보를 받아주는 비율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사람이 내세우는 평균 소득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예. 그 소득을 보고 최소한 얼마를 빌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을 때 과거보다 대출 금액을 한 10%가량 낮춰서 대출을 해줄 겁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략 이 세 가지가 큰 골자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 주거할 목적으로만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두 채, 세 채씩 끼고 집 사고 팔아서 돈벌이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요지로 보이고요. 이 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요까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발표된 8위 부동산 종합대책을 살펴본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서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투기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쭉 나온 부동산 기사들을 살펴보다가 어느 한 기사에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야, 사회주의 빨갱이 국가냐?
내 돈 내고 내 집 사겠다는데 왜 규제를 하고 지랄이야.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간단한 악플 같은데 의외로 이 논리에 대응을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선택해서 내가 투자했는데 망해도 내가 망하고 흥해도 내가 흥하는 거지. 왜 내 돈 내고 집 사겠다는데 규제를 해. 이 아주 간단한 자유주의적 논리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알아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실제로 강남 한 30평형 아파트가 10억을 넘어섰다고 하죠. 제가 어제 대충 시세표를 살펴보니까 30평대 아파트가 17억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형성된 가격이냐? 30평짜리 아파트의 실제 가치하고 무관하게요. 순전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산 가격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3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15억에 살게. 그래? 그럼 난 15억에 팔게. 이렇게 거래가 되면 그 30평짜리 아파트의 실제 가치가 얼마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 아파트 가격은 15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버블 또는 거품이라고 불리는 걸 어떤 건지를 살펴보려면요. 보통 이제 자산시장이라는 건 부동산, 주식, 채권 이렇게 돈이 되는 상품들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 30평형 아파트처럼 100% 그냥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강남 30평짜리 아파트의 실제 사용 가치를 보면 17억이 절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직장도 강남에 많고 문화시설도 많고 교통도 편하고 쇼핑도 자주 할 수 있고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지방보다는 조금 더 높게 쳐줄 수 있어. 그래서 실제 가치는 한 4억 원 정도 볼 수 있겠다. 요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아무리 해도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나 15억 줄게 내놔. 그래 나 15억에 팔게. 이렇게 해서 거래가 형성이 돼버리면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한 4억 원짜리 실제 가치가 있는 게 15억으로 팔리는 경우가 자산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이제 역사적인 버블 투기라고 불렸었던 때가 1999년, 2000년이었었는데요. 이때 이제 IT 버블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IT 간판만 달고 있으면 코스닥에서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식당 이름이 벤처 식당이었어요. 참신하네요. 예, 훌륭합니다, 진짜. 네. 근데 그때 그 벤처 식당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벤처가 유행을 했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회사가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새로운 데이터맨 뭐 이런 거였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엄청나게 떴었던 건 다이얼패드라고요. 세계 최초로 무료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걸 발표를 하면서 대박이 터졌었어요. 이 회사가 1998년 8월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요. 상장했던 가격이 2,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월에요. 1년 6개월 만이죠. 주가가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300원짜리가 30만 원이 된 거예요. 120배 넘게 오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주식이 박살이 납니다. 거품이라는 게 밝혀져서요. 그런데 왜 2,300원에 등장한 주식이 23,000원도 아니고 23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에 거래됐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3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자산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게 자산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금융투기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만 이제 투기가 붙으면 투자자들 이성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덜란드 튤립 뿌리 투기 사건이라는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 일예화가 1930년대 그 네덜란드가 무역을 많이 할 때 무역을 시켰던 상인의 집에 배로 장사를 했던 이 상인이 이제 자기 선주, 그러니까 상인 주인에게 보고를 하러 온 겁니다. 이번에 배를 끌고 가서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요. 그랬더니 이 선주가 아유 진짜 수고했다. 돈 많이 벌어줘서 고맙다 하고 칭찬을 해주면서 귀한 연어를 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원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집에 나오는데 창가에 양파가 하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양파를 연어에는 양파지 이러면서 이걸 곁들여 먹어야 되겠다고 그 양파를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연어하고 양파를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다음날 그 선원이 이제 감옥으로 붙잡혀갑니다. 제목이 뭐냐면 튤립 뿌리 절도죄라는 겁니다. 그 선원이 들고 나온 게 안타깝게도 양파가 아니고 샘퍼아우구스투스라는 튤립 뿌리였어요. 그리고 그 튤립 뿌리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황소 30마리 가격하고 맞먹을 정도로 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튤립 뿌리라는 건 말 그대로 튤립을 피우는 뿌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용도가 없어요. 그런데 17세기 초반의 네덜란드에서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튤립 뿌리가 큰 인기를 끈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하다는 튤립 뿌리를 하나둘씩 사 모으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야, 저거 사두면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더 달려들겠죠. 그럴수록 튤립 뿌리 가격이 더 오르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 기능이라고는 튤립 꽃송이 하나 피게 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튤립 뿌리가 황소 30마리 가격까지 치솟아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들으면 정말 황당한데 자산시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투기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저거는 튤립 뿌리야, 튤립밖에 못 피워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이제 진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광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전혀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투기가 형성이 돼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강남 집값이 오른 게 그런 이유죠.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오를 거라는 논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 논리를 가지고 투기 세력은 가격을 끌어올려요. 그러면 사두면 가격이 오르겠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따라 붙죠. 그러면서 가격이 더 오르는 거품시장, 버블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기 수요를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이성적인 광풍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론을 하는 분들이 생겨요. 야, 내가 튤립 뿌리를 황소 30마리 가격으로 사건 말건 그게 정부가 왜 상관하냐는 겁니다. 망해도 내가 망할 건데 왜 사람들의 사적 거래를 정부가 규제하냐.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반론인 거죠.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바라는 대부분의 토건 세력들 그리고 토건 세력들로부터 받는 광고로 연명하는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개인에게 맡겨라. 시장을 규제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튤립 뿌리라면 규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튤립 뿌리 하나를 황소 30마리 가격에 주고 사는 멍청한 행위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망하면 그 사람이 망하는 거죠. 1999년, 2000년 우리나라 IT 버블도 비슷한 겁니다. 예, 이때만 해도 IT 버블이 나중에 꺼지면서 증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이 있었고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투자라는 건 자기 책임이거든요. 새로운 기술 같은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 주식을 30만 원에 누가 사서 쪽박을 찼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그 책임은 그 주식을 그때 산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걸 국가가 보상을 해줄 이유도 없고 국가가 규제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튤립 뿌리나 2000년 IT 버블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산 시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튤립 뿌리나 IT 버블은 순전히 개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도 개인이 망하는 겁니다. 2000년만 해도 주식담보대출 이런 게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그래서 망해도 자기 혼자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금융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대부분의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자산시장은 더 이상 개인 돈으로만 투자를 하는 시장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이래서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누가 집을 살 때 자기가 평생 모은 돈만으로 집을 삽니까? 다 은행 대출 끼고 사잖아요. 그렇죠. 초대형 건물을 사고 팔 때도요. 가끔 가다가 외국계 투기 자본들이 와서 한국 빌딩들을 막 몇천억에 사들이고 이런 게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와, 역시 투기 자본들은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얘들도 다 대출 끼고 사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는 거래 규모가 워낙 커서
금융권 대출이 안 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러면요.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투기하겠다는데 나라가 웬 상관이야. 망해도 내가 망해. 이런 논리가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튤립 투기는 망하면 너만 망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거품이 꼈다가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요. 투자한 투기꾼 너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딸려가서 망해버립니다. 8억 대출 끼고 강남 30평 아파트를 15억 내고 산 사람이 있는데 이 강남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가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 저 가격은 3억 원쯤이 적절해 하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가격이 3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억을 투자했고 그중 빚이 8억인 사람, 이 사람 혼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도 같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빚을 어차피 못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꺼지면 이걸 제대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은행들이 줄줄이 엮여서 망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거덜이 나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경제가 거덜이 났다는 극단적 표현을 언제 쓰느냐? 은행이 망했을 때 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현실을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불과 9년 전에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 실제 발발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은행들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소액 담보 대출을 풀었거든요. 국민들이 이제 그 돈으로 할 게 없으니까 집을 삽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더 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더 신청을 합니다. 은행은 대출이 늘어나면 이자 수익이 늘어나니까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도 안 해주고 계속 돈을 더 빌려줘요. 돈이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 계속 들어오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돈을 더 빌려요. 그래서 부동산을 더 삽니다. 이 짓을 미국이 10년 가까이 해온 겁니다. 이때 미국을 보면 흥청망청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집값이 다 오르니까요. 은행도 이자 수익이 두둑해졌었죠. 그래서 이때 미국 국민들 소비 성향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무역 적자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요. 흥청망청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성을 찾고 보니까 미국 부동산 가격이 정상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튤립 뿌리 하나를 황소 30마리 가격 주고 거래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겁을 먹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죠. 이러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빚을 못 갚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무슨 뜻이었냐면요.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즉, 이 말은 전 세계를 뒤집어 놨던 수십억 민중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은행들이요. 돈을 갚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줬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산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아니 투기를 해서 흥해도 내가 흥하고 망해도 내가 망하는데 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지랄이야? 라는 반론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 투기꾼들 들으시면 제가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흥하면 네가 흥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망하면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인 겁니다. 망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 대출 끼고 형성돼 있는데 투기에 한번 잘못 말려서 금융기고 한두 곳만 낑겨 들어가도요. 나라 전체가 망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은 그런 면에서 다주택자들 그리고 특히 금융기관 끼고 대출로 주택을 대거 사들여서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던진 겁니다. 실수요자 아니면 주택시장에 얼쩡대지 말라는 분명한 시그널이죠. 정확한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섰어요. 근데 이게 투기판에 휘말려서요. 갑자기 꺼져가지고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은요. 이거는 재앙인데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 핵폭탄 맞는 격입니다. 나라가 끝장나는 지경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규제는 굉장히 필요한 규제입니다. 저는 이번 규제가
딱 생각만큼 강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의 호들갑처럼 너무너무 과도하게 강력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부족한 부분도 없습니다. 적정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래도 투기꾼들이 굴복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카드를 내놔야죠. 투기과열 지구를 확대하고 다주택자에게는 대출 비율 더 낮추고 양도소득세 더 과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보유세를 부과를 하는 방식이 아직도 이 정부에게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이쯤에서 투기 세력들이 발을 뺐으면 좋겠어요. 예, 규제가 더 강력해질수록 사실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실수요자들에게 예외 조항 다 적용하는 것도 큰일이고요. 이 규제가 강해질수록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온다는 법도 없고요. 그래서 부디 이번 정책으로 시장이 일단 안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래도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 심산을 멈추지 않으면은요. 더 강력한 카드를 정부가 꺼내는 건 불가피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칫하면 진짜 온 나라 경제에 핵폭탄을 맞는 것처럼 될 거니까요.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를 강력하게 소망하면서요. 어제 발표된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그렇게 미국이 홀라당 망하게 된 상황을 똑똑히 지켜봤으면서 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원인이 된 네. 무단 대출, 네. 그냥 퍼주기식 대출, 네. 그걸 네. 박근혜 정부에서 그대로 실천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최경환의 그 모토였죠. 빚내서 집사라.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것들이 진짜 쳐돌았나 싶었습니다. 불과 8년 전, 9년 전에 그 일을 경험을 하고서도 그 일을 다시 한국에서 하려고 저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경제부총리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경제 분야에서 보면 경제의 역적 같은 짓을 한 거죠. 예. 문재인 정부가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 쌓아놓은 똥이 너무 커서요. 예. 아무튼 잘 헤쳐나가야 되는 과제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빚내서 집사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더불어민주당의 홍종학 의원이 추궁하니까 네. 자기는 그런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 네. 아유, 저는 진짜 앞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요. 너무 화가 나서요. 네. 저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 김용민 PD님께서 침을 뱉고 때리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딱 요것만 떼가지고 어떤 네. 시비를 걸 수 있겠네. 조선일보가 말이죠.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면서 네. 이자들은 한국 수력원자력뿐 아니라 이제 네. 부동산 업계에서 그렇죠. 엄청난 그런 광고 혜택을 받은 신문들이잖아요. 네. 제가 어느 해인가 부동산이 잘 나갈 때 그때 중앙일보가 60면이 나온 날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12면이 부동산 광고였어요. 부동산 특집. 예, 네. 전면 12면이요. 광고가. 예. 1면은 이제 그 하단 광고고 나머지는 지면 광고인데 야, 네. 이거 보면서 네. 얘네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 더 올리기 위해 전사 노릇을 하고 있구나. 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딱 그 구조입니다. 네. 그런 신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네. 국민들이 좀 더 똑똑해져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이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의 침대.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이 정치 하한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렇게 부르죠. 네, 7, 8월은 네. 국회의원을 찾지 말아주세요. 네. 이게 뭐 여의도의 불문율이다시피 한데, 네. 자, 그런데 기자들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군요. 네. 안철수 대표님께서 말입니다. 예. 이게 제가 다룰 문제는 사실 아니지만요. 어제 가장 큰 이슈가 안철수 전 후보의 그 국민의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이었죠. 예. 그런데 굳이 경제 이슈가 아닌 정치 이슈를 오늘 주제로 고른 건 제 입장에서 항상 이분의 행보가 너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를 잘 몰라서 이 고단수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대학 다닐 때에도 친구들끼리 막 기성정치 이야기를 할 때 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정치적 건물이 김대중, 김영삼,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분들이 정치권을 장악했을 때였는데, 예. 뭐 제 머리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도 이제 정치에서 좀 수가 높은 분들 이야기를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뭐 지식을 바탕으로는 해석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왠지 모르게 너무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치인의 행보를 해석하는 도구는 기껏 해봐야 뭐 행동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를 통해서 하는 걸 텐데, 예. 안철수 씨는 너무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씨 이야기를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네. 정당은 자신이 이 현물 출자한 네. 그런 개인 기업이다. 안철수에게는. 네. 그 인식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정말 100%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건데, 제가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의지를 해서 안철수 씨를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안철수 씨가 노회한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제가 쭉 봐왔던 중소기업 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를 해석할 때는 그냥 제가 그동안 주변에서 취재하면서 많이 봐왔던 오만한 경영자들, 예.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아는 중견기업 창업자들, 딱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거의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그게 상대방 프레임인지도 모르고 TV 토론에서 제가 갑철수입니까? 뭐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럴 걸 한 8차례 걸쳐서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중견기업 창업자들이 자주 하는 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뻑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작은 모독을 참지를 못해요. 근데 노회한 정치인은 그 박지원 씨가 그랬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 홍준표 대표가 그랬다고 그랬나요? 김용민 그 PD님께 맞을 때 잘 맞아야 된다고. 예,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회한 정치인들은 자기를 비방하는 걸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안철수 씨 같은 이런 중소기업 창업자 출신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얼마나 억울한지 막 갑철수, MB 아바타 이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 덕에 지금 대선 끝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예. 지금도 왠지 안철수 하면 MB 아바타가 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덕분에 MB가 지금 상당히 후달릴 텐데 예. 왠지 그 생각하면 아무 상관없는 안철수 씨도 막 연상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철수 씨는 자기에 대한 과신이 너무 강한 중견기업 창업자 마인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전격적으로 안철수 씨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죠. 뭐 이건 이제 브리핑 앞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뤄졌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예. 저도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대목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원내 제3정당이 무너지는 것은 당원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입니다. 국민은 그저 포퓰리즘의 대상이 되고 정쟁에 동원될 것입니다. 원내 제3당, 4당에 있어서 우리 정치에서도 협상하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난 몇 달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예.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것이 제3당의 몫이고 가치입니다. 그 소중한 다당제의 축은 우리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대접받는 정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과 같은 든든한 제3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죠. 예. 이 말을 들어보면 안철수 씨는 정말로 이 다당제에 대한 엄청난 소신과 열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것이 제3당의 몫이다. 소중한 다당제의 축은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된다. 그리고 양당제는 기득권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2014년 초에 안철수 씨가 그 새정치추진위원회인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을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씨가 진짜 신당을 창당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안철수 씨는 실제로 자기 입으로도 3월 안에 당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전격적으로 2해 3월에 민주당하고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합의를 하고 당을 합쳐버립니다. 이게 사실상 제3지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안철수 씨가 민주당 품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다음 대선 후보 자리를 거머쥐겠다는 선언 같은 걸로 해석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대부분 언론 보도는 이로써 이제 양자 구도가 성립됐다고 보도를 했고 예. 안철수 씨도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뭐가 잘 안 됐죠. 뭐가 잘 안 되니까 안철수 씨는 2014년 7월에 보궐선거 참패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로 당선된 시절에 문재인 대표하고 사사건건 대립을 하다가 혁신전당대회인가 뭐 이거 요구를 하고 안 되니까 정권교체 세력을 만들겠다고 탈당을 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안철수 씨가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서겠다면서 제일 먼저 앞세운 양당제 기득권론, 다당제 만세론 이런 게 얼마나 허구스러운지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적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안철수 씨는 양당제 기득권론, 다당제 만세론을 자기 철학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양당제를 반대하고 오로지 다당제에 대한 신념으로 뭉쳤던 사람이라면 2013년에 민주당과의 통합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자기 신당을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젓이 민주당하고 통합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양당제의 문을 열어젖혔는데 그때만 해도 다 안철수가 신당 창당해서 다당제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주 태연히 스스로 그 기대를 접어버렸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 다당제건 양당제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예, 어떤 정치 지형에서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데 유리할까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 만약에 그 시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와 권력투쟁에서 승리했다면 탈당 안 했겠죠. 예, 그리고 양당제 만세, 뭐 양당제가 짱이에요, 뭐 이랬을 겁니다. 그러려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나왔고 나온 뒤에 갑자기 양당제 기득권론, 다당제 만세론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 행보를 쭉 보면 양당제, 다당제 무엇이건 간에 핵심적인 철학도 컨텐츠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ut 비장한 표정으로 국민의당이 살아야 다당제가 산다. 다당제가 살아야 한국 정치가 산다. 이러면서 다당제 핑계를 대는 걸 보고 저는 조금 웃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다음 대권 도전의 기반을 지키려는 거지 다당제는 명분일 뿐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예. 경영학에서는요. 경영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오류를 지적하는 것 중에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재밌죠. 예. 최고 경영자 과정 들으면 항상 나오는 소재입니다. 아. 네,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라는 게 뭐냐면 텍사스에 사는 한 카우보이가 총을 벽에다가 쏴요. 그런데 백발백중인 겁니다. 벽에 보면 관역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데 이 카우보이가 쏜 총알은 항상 이 동그란 관역 언제나 중앙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저 카우보이가 세계에서 제일 총을 잘 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지죠. 이 카우보이는 사실 총을 더럽게 못 쏘는 카우보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벽에다가 총을 탕 하고 쏩니다. 그러면 총알이 아무데나 박혔겠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벽으로 쪼르르 튀어가요. 그 다음에 총알이 박힌 데다가 관역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그리고 총을 쏘는 게 아니고 총을 쏜 다음에 그 총알이 박힌 데 관역을 위에 그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백발백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경영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오류라고 경영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경영자들이요. 어떤 경영상의 변화를 줄 때 무슨 엄청난 계획하고 철학이 있어서 변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연히 혹은 어쩔 수가 없어서 경영상의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장님이 공장에 새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기계들을 다시 다 재배치를 했습니다. 산에 이사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기계를 다시 배치한 게 무슨 엄청난 철학이나 의미가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새 기계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재배치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일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기계를 재배치한 건 우연이었겠지만 결과는 굉장히 기적적으로 좋아진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기업 사장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야, 기계를 재배치한 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니까 효율성이 높아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쳐야 되는데 대부분 경영자들은 이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녀요. 야, 잘 봐. 내가 원래 공장의 모습을 보고 말이야. 기계 배치가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요즘 공간공학을 공부하고 있거든. 공간의 배치가 경영에 미치는 효율성을 내가 한 3년간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내 학문적 지식과 내 뛰어난 경영 직관을 겹쳐서 공장을 극적으로 재배치했더니 경영 효율성이 내 예상대로 20%나 좋아졌어. 이러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자랑해서 그치면 좋은데 이 다음에는 자기 최면의 과정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CEO는 갑자기 야, 공장만 말고 다른 공장도 다 바꿔. 우리 사무실도 전부 배치바꿔. 책상은 저기 놓고 컴퓨터는 이리로 옮기고 이러면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무실을 다 뒤집어 놓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할 시간에 책상 옮기고 다니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또 바꾸는 거예요. 공간 배치가 제일 큰 문제였어. 프린터를 컴퓨터 위에 올려놔. 이 난장을 피웁니다. 이게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라는 겁니다. 총을 의도적으로 잘 쏴서 관역에 맞춘 게 아니에요. 총알은 그냥 날아갔고요. 관역을 나중에 그 위에 그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영자들이 우연히 이 성공을 거두면 나중에 막 영웅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요. 저거 원래 계획한 거야. 저 관역은 원래 저기에 그려져 있었는데 내가 맞춘 거야.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자기의 위대성을 과장하고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네. 나는 꼼수다를 자기가 기획했다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됩니다. 네. 김건모를 자기가 키웠다는 사람이 한 그렇죠. 대한민국에 그렇죠. 32명 정도 네. 되고요. 예. 바로 그겁니다. 네. 전부 다 사실은 사후에 우연한 작은 인연을 자기가 한 걸로 다 과장하고 사후에 이유를 설명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 네. 총알은 우연히 날아가는데 그 뒤에 관역을 그리면서 가진 이유를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영인들이 특히 자수성가한 경영인들이 이런 오류에서 못 벗어나요. 우연히 벌어진 성공인데 나중에 이유를 막 갖다 붙여서 그게 자기 공이라고 떠버리고 다닙니다. 안철수 씨가 당대표 후보 출마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양당제 기득권론, 다당제 만세론이 딱 이런 겁니다. 안철수 씨 행보를 보면 양당제, 다당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권력투쟁,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권력투쟁에서 밀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길을 찾아서 탈당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연히 먹혔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우연한 성공이었죠. 민주당이 당시 국민들로부터 특히 호남으로부터 여러 이유로 고전을 하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개판을 치고 있었는데 딱 그 타이밍에 등장한 국민의당이 국민들에게 일정한 지지를 받습니다. 이건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드문 예외적 우연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우연의 일에 안철수 씨는 관역을 새로 그려넣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봐라, 국민들은 양당제를 싫어한다. 다당제만이 살 길이다. 우연한 성공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둔 단 한 번의 총선 성공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죠. 예. 그 과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만약에 저 양당제 기득권론,
다당제 만세론 주장을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나 김선동 민주연합당 전 대선 후보나 이런 분들이 했다면은요, 저는 그 진정성을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주장에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끊임없이 정치 인생 영원히 양당제 구조에서 진보 정당의 틀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늘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얻으면서도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양당제 기득권론, 다당제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철학이고 소신인 거예요. 이건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는 대통령 빨리 되는 지름길 찾느라 민주당이랑 합당했던 사람인데, 양당제 구도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문재인 당시 당대표하고 경쟁에서 패배하니까 당을 갈라놓고 탈당을 한 뒤에 총선에서 거둔 우연에 가까운 작은 성공을 지금까지도 신화로 포장을 합니다. 자기가 정치를 하는 명분으로 삼죠. 그렇게 뒤늦게 자기가 그린 관역, 자기가 과대포장한 그 다당제에 대한 의미 부여가 사실 지금 국민의당이 저지른 이 대선 후보 의혹 조작이라는 범죄를 어떻게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착각에서 살아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 보면 인간이 저지르는 여러 착각 중에 제3자 효과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행정안전부가요.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결과를 보면 운전 중에 DMB 시청을 하는 운전자를 처벌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 중에 응답자가 87.3%가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운전 중에 DMB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죠. 예.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냐? 그러면 당신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대답에도 응답자의 무려 89%가 예, 저도 시청한 적이 있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우리나라 운전자들 대부분은 운전 중에 DMB를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처벌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하죠.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은 남에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남이 DMB 시청하는 건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처벌해야 되지만 나는 태연히 운전 중에 DMB를 시청을 합니다. 이래서 이걸 제3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안철수 씨는 새정치를 이야기하고 양당제를 비판하고 그걸 자기의 정치 명분으로 삼는데요. 보면 딱 이 오류에 빠져 있어요. 남에게는 진짜 엄격합니다. 남이 하는 정치는 다 구정치예요. 남이 DMB 시청하는 거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관대해요. 그러니까 대선 의혹 조작이라는 황당하고 엽기적인 사건의 사실상 책임자인데 나는 새정치해야 되니까, 나는 양당제 타파해야 되니까, 나는 정치를 해야 되겠어, 나는 대표를 해야 되겠어, 남만 처벌해 라는 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과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상한 영웅주의가 막 풍겨나옵니다. 나만이 세상을 구할 것 같은 황당한 단어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맨 마지막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을 하죠.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본인은 비장한데 저는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양당제가 일제강점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타파하는데 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안중근 의사 심정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듣고 이런 사람들 자소성가한 CEO들 대부분이 이렇거든요. 자기가 영웅이라는 과대한 착각, 자기의 성공에 뒤늦게 갖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텍사수 명사수의 오류, 그리고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대체 3자 효과의 착각. 참 여러 가지 착각과 영웅주의가 섞여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정치적 예견은 제 영역이 아니어서 안철수 씨의 승부수가 통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웅주의와 과대망상에 빠진 중소기업 CEO들은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너니까 직원들을 부릴 수는 있어도요.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경우는 저는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나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진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씨의 선택이 딱 이런 자기 착각에 빠진 중소기업 CEO의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절절히 느껴졌던 어제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총괄적인 평가 소감입니다. 그래요. 안철수 씨는 말 그대로 사업가고요. 네. 지금의 하는 행태는 거의 정치 자영업자의 모양새 그대로다. 네.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 다 빼고, 네. 살아있는 사람은 그 위인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네. 살아있는데 위인전의 대상이 된 대표적 맞습니다. 두 인물이 안철수, 반기문 아닙니까? 네. 그렇네요. 예. 이게 엄청난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딴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구태고 자기가 하면 새 정치가 되는. 그렇죠. 예. 이렇게 또 안철수 씨한테 가서 귀 바짝 대고 말해도 전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자기 기만과 착각에 빠지면 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홍준표에 이어서 안철수까지. SNS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역대급 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예. 상대가 너무 허접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의 그 야당들의 밑바닥을 다 보여줄 계기가 돼서 여하간 야당이 무력하고 야당이 또 별 볼 일 없으면은 그 나라가 또 위태롭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당이 더 잘해야 됩니다. 네. 자, 일주일 동안 수고하신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